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또 시작된 위험한 착각 두 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 시기,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8월 금통위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예금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부터 총알처럼 오르고 천천히 예금금리가 오르는데, 이번엔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그런가 예금금리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시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코픽스 금리도 10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 8월 금통위는 이미 잊혀졌고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더 이상 이슈가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에서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20곳 중에서 연내 두 번 금리 인상으로 전망한 증권사는 16곳이라고 합니다. 거의 80% 비중이죠. 제가 봐도 올해 11월 달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베일에 쌓인 부분은 바로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1.25% 기준금리였거든요. 자, 한국은행의 비상조치 회수는요, 세 차례 인상을 의미합니다. 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이죠. 이건 이준환 은행 총재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코로나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비상조치인 초저금리를 정상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을 박은 거죠. 자, 이것은 비상조치의 정상화, 지금 필요 없는 정책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올린다고 긴축 아니다, 경기 과열에 따른 긴축, 자금을 빨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비상조치가 취해졌을 때 상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 1.0%의 기준금리도 오래가기 힘들 거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작년에 1.25%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0.5%로 낮춘 이유가 뭐죠? 금융시장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죠.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수직 낙하해버렸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2분기 때 마이너스 3.3%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은 이런 조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주식 너무 좋아요. 게다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4%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올려서 1.0%라는 기준금리가 이것도 높은 금리냐? 아니라는 거죠. 빠르게 1.25%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안 보여요. 간간히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내년에 한 차례 더 올려서 1.25%까지 갈 거다. 그것도 내년에 상반기엔 못 올리고 하반기에 한 차례 올려서 1.25% 긴급조치 회수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반기엔 못 올리고 하반기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이야기는요, 이번 11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차례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그 움직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두 차례 올리고 나서 1년 동안 안 올린대, 이런 이야기 나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기준금리 두 차례 올리고 나서 가까운 시일에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비로소 주택시장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채권 전문가들의 보수적인 전망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여기서 위험한 첫 번째 착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채권 전문가들이 내년 초에 금리를 못 올릴 거로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년 3월 31일 날 이준환 은행 총재 임기가 만료가 돼요. 또한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국은행은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금리를 올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채권 전문가들은 1월부터 6월까지는 한국은행 총재 바뀌고 새로운 정권 들어온 시기에는 통화정책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봤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요,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8월에 나온 경제 전망을 보면요, 경제 성장률 올해 4%, 내년에 3%로 준수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 전망을 보니까 올해는 2.1%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5%로 잡았어요. 상반기 때 1.7%, 하반기 때 1.3%입니다. 자, 보면은 2.4에서 1.3까지 급격한 저물가의 전환으로 경제 전망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는 내년 말 기준금리는 1.25%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내년 초 대선과 한국은행의 총재 임기 만료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요, 이미 교통정리가 끝났어요. 자, 이런 내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와 대선과 관련돼서 한번 채권시장에 좀 논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금통위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주영 총재가 답변을 했습니다. 대선과 한국은행 총재 임기 등은 통화정책을 변경을 못 시킬 요소가 아니다고 못을 박았어요. 물가, 부채 등의 요인들이 지속되면 상관없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내년에 물가가 어떨까? 이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제 전망에서는 내년 1분기에 경제 물가 상승률이 1.7%로 급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포함된 물가 전망은요, 그냥 참고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내년 1분기부터 물가가 낮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물가가 굉장히 불안했죠. 언제부터 불안했죠? 4월부터 불안했죠. 2분기부터 불안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에 1월, 2월, 3월의 물가 수준이 0.6에서 1.5% 수준이에요. 자,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에 미달하냐? 당연히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유가, 휘발유 가격이요, 1,300원 선에서 1,400원 초반대예요. 자, 그러면은 전년도의 저물가의 기저 효과와 유가의 저유가의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CPI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전히 공급층 인상 요인이 가중된 상황에서, 자, 그럼 수요층 인플레 요인을 봐야 되잖아요. 수요층 인플레 요인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집단 명령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2018년부터 계속 억눌려 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내년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통계 개편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 서비스 요금 중에서 특히 뭐 고교 납입금이나 급식비, 이제 교복비 같은 게 이제 무상 교육 확대에 따른 사람들이 지출 자체가 없어지면서 통계를 왜곡시키는 요인들이 내년에 싹 다 바뀌어 버려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0.3%포인트 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다 합쳐버리면 당연히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왜 1.7%라고 전망인지 모르지만, 자, 누가 봐도 내년에 1.7%처럼 낮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보고서에서 인정을 했어요. 기조적 물가 오름세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주랑은행 총재 역시도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정상화 이전 수준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금융당국과 기재부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대선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원할까요? 아니면 인하를 원할까요? 경제에 부담이 없다면 인상을 강력하게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주랑은행 총재, 전반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들은 다 매파였어요. 자, 이주랑은행 총재만 유난히 비둘기파였는데 1.0%라는 기준금리를 후임 총재한테 물려주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리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1.25%라는 기준금리도 비상조치였어요. 이게 정상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1.75%에서 낮췄거든요. 왜 낮췄냐?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경제 살린다고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낮춘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비상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25%라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 금통에서 언급을 했죠. 실질금리를 봐야 된다. 실질금리 정상화까지 길은 열려있다. 이 실질금리가 뭐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금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물가 상승보다는 더 높게 나와야 사람들이 예금에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금이 어느 정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예금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장 될 거, 거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미국 금리 변수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착각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오인하고 있어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미국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연내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테이퍼링 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고 금리 인상 바로 한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야,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솔직히 이거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환호한 거예요. 역시 제롬 파월 형님 이러면서 환호를 한 겁니다. 자, 연준은 긴축을 시작할 때 조건을 겁니다. 테이퍼링, 매월 12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는 국채와 MBS 매입량을 줄여 나가는다는 뜻이죠. 자, 이거에 대한 시작 조건은 고용지표의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고용지표가 획기적인 개선 모습이 나타났네. 비농업 고용지수가 87만 증가할 줄 알았는데 94만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잘 나온 거 보고요. 한 달 더 지켜보다가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고용지표가 중요한데 이 8월 고용지표가 80만 이상만 나와도 9월 달에 테이퍼링 발표해서 11월 또는 12월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조건에서 시작할까요? 현재 0.25%잖아요. 간단합니다. 완전 고용 달성하면 시작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물가와 고용지표를 보는데 물가 쪽은 조금 놔두더라도 고용지표에 우선 시작했다. 근데 고용지표 달성이 안 됐네. 그래서 지금 이 고용지표 완전 고용이 달성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언급을 했던 거지. 이거는 예정치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용지표 중에서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이라고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연준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조건을 설명했는데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상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조건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완전 고용 조건은 애초부터 내년 말을 예상한 시각이 많이 있었어요. 재무장관 옐런이 야, 이렇게 돈 펑펑 풀어잡기면 내년쯤에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고용도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될 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라진 거냐? 원래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2024년 돼야 기준금리 인상할 줄 알았는데 지금 2022년 말 정도 얘기하고 내년 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미국의 금리도 유심히 보실 때가 됐습니다. 이주랑오는 총재도 미국의 긴축 상황과 한국의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연관시킨다고 이번에 뉘앙스를 풍겼어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우리 금리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1.25%에서 기준금리 한두 차례 더 올리게 되면 1.75%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 금리에 달려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미국은 정상금리를 2.5%를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연준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1.5%, 2%가 될 때는 3% 수준까지 보는 연준 위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연준이 2.5, 3% 올릴 때 대한민국이 과연 1.5, 1.75를 고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환경이 크다는 거죠. 같이 따라서 한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0.75%라는 기준금리 때문에 상상은 안 되지만 최소 2년에서 3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현재 긴축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저금리에 벗어나는 첫 발이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버블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물론 금리 인상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 해도 바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023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때 기준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